늦가을 해질녘의 을지로 뒷골목은 마치 거대한 기계의 심장처럼 낮게 울리고 있었다. 금속 깎는 날카로운 소음, 기름 냄새, 그리고 정체 모를 화학 약품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허름한 건물들 사이로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 아래 박하윤은 자신의 작은 도예 공방 안에서 묵묵히 물레를 돌리고 있었다. 슬레이트 지붕 아래 자리한 공방은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수 있을 만큼 비좁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번잡함으로부터 분리된 작은 성역과 같았다. 빛바랜 면 티셔츠와 몸도 바지 차림의 하윤은 흙과 유약 자국이 거뭇하게 배어있는 손으로 흙덩이를 매만졌다. 짧게 자른 머리는 질끈 동여매였고 왼쪽 뺨에는 오래된 사고로 생긴 희미한 흉터 자국이 남아있었다. 언뜻 보면 무뚝뚝하고 평범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물레 위에 흙덩이를 응시하는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맑았다. 그 눈빛 속에는 세상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심지가 자리 잡고 있는 듯했다. 공방 한쪽, 먼지가 희끗하게 내려앉은 선반 위에는 깨진 조각들을 금으로 이어붙인 독특한 형태의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다. 킨치기 기법으로 되살아난 그 찻잔은 마치 상처 입은 영혼이 금빛 희망으로 다시 태어난 듯 어둠 속에서도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하윤의 철학이자 그녀가 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의 함축적인 표현이었다. 깨지고 부서진 것들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 상처를 통해 더욱 깊어지는 존재의 의미. 며칠 후면 아버지의 기일이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하윤은 과거의 기억 속으로 더 깊이 침잠했다. 십수년 전 뜨거운 불길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그날의 가마사고, 공방을 뒤덮었던 시커먼 연기, 아버지의 다급했던 외침, 그리고 자신의 비명소리. 그 끔찍한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아버지를 잃고 자신도 얼굴에 지울 수 없는 흉터를 얻었던 그날 이후 하윤은 오랫동안 흙을 만지지 못했다. 방황의 시간 끝에 다시 돌아온 이 낡은 공방에서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의 그림자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도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하윤은 물레 앞에서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때 공방의 낡은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희끗한 머리의 노신사가 먼지 쌓인 창문에 이마를 대고 안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물레를 돌리는 하윤의 손길과 선반 위의 킨치기 찻잔에 한참 동안 머물렀다. 노신사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깊은 흥미와 감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잠시 후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지만 하윤은 그 낯선 시선이 남긴 미묘한 파장을 느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며칠 후 그 노신사가 다시 하윤의 공방을 찾아왔다. 자신을 원로 미술평론가 이선우라고 소개한 그는 하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처음에는 낯선 이의 방문에 잔뜩 경계하던 하윤이었지만 그의 진솔하고 따뜻한 눈빛과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풀었다. 이선우는 하윤의 작업들, 특히 투박하지만 강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릇들과 킨치기 찻잔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박 선생, 작품에 이야기가 있구먼. 상처와 치유, 그리고 그걸 넘어선 어떤 초월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져. 이선우는 하윤의 작품에서 그녀가 겪었을 아픔과 그것을 예술로 승화시키려는 고독한 노력을 읽어낸 듯했다. 그는 곧 다가올 서울국제공예 비엔날레를 언급하며 하윤에게 출품을 강력히 권유했다. 이런 재능을 이렇게 묻어두는 건 죄악이야. 세상에 한번 내보여야지.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요. 하윤은 당황스러움과 망설임으로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저는 그런 큰 무대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제 작품은 그저 제가 살아가는 방식일 뿐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세상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그녀를 워담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명성에 누가 될까 두려웠고 자신의 작품이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다는 것 자체가 버겁게 느껴졌다. 이선우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설득했다. 자격은 누가 주는 게 아니오. 스스로 만드는 거지. 두려워 말고 한번 부딪혀 보시오. 진짜는 언젠가 알아보는 법이니까. 그의 말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꾸게 만드는 주문처럼. 밤늦도록 하윤은 이선우의 말을 곱씹었다. 비엔날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무대였다. 흙먼지 가득한 이 작은 공방이 세상의 전부였던 그녀에게 너무나 멀고 아득한 세계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것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상처를 끌어안고 어둠 속에 숨어 지내는 대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소통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었다. 며칠을 고심한 끝에 하윤은 마침내 비엔날레 출품을 결심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과도 같은 전통 다랑아리 기법에 자신만의 현대적인 해석을 더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단순한 재현이 아닌 자신의 산과 철학이 담긴 살아 숨쉬는 다랑아리를 빚어내고 싶었다. 작업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좋은 백자를 구하는 것부터 난관이었다. 빠듯한 살림에 양질의 흙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물레를 돌릴 때면 과거 가마사고의 트라우마가 불쑥 고개를 들어 손이 제멋대로 떨리기도 했다. 몇 번이고 흙덩이를 주저앉히고 나서야 겨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밤에는 공방 한구석에 놓인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작업에 매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비엔날레의 실무를 담당한다는 젊은 큐레이터 최민준이 하윤의 공방을 방문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그는 이선우 평론가의 추천으로 마지못해 찾아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의 시선은 하윤의 남루한 행색과 비좁고 허름한 공방 환경에 먼저 머물렀다. 그는 작품을 건성으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선생님께서 하도 추천하셔서 와보긴 했는데 이런 촌스러운 걸 요즘 누가 찾겠습니까? 좀 더 힙하게 시장성 있는 걸 만드셔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이미 유명세 있는 다른 작가들을 점 찍어두고 있었고 하윤 같은 무명의 작가에게 할애할 시간이나 관심은 없어 보였다. 제 작품은 시장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윤은 낮은 목소리로 대꾸했지만 최민주는 코웃음을 칠 뿐이었다. 예술도 결국엔 팔려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박하윤 씨, 순진한 소리 마시고 현실을 좀 아셔야죠. 그는 몇 마디 더 비아냥거리다 휙하니 공방을 나가버렸다. 하윤은 그의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다. 세상의 평가는 이토록 냉혹하고 피상적인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은 무력감에 휩싸였지만 그녀는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최민준의 오만한 태도는 그녀 안에 잠자던 오기를 건드렸다. 반드시 그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자신의 작품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이선우는 하윤의 그런 마음을 알아채고 묵묵히 그녀를 지지했다. 그는 때로는 좋은 흙을 수소문해주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하윤을 위해 따뜻한 음료와 간식을 사다 주기도 했다. 그의 존재는 하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 필요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새벽 수산시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손은 더욱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져 갔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끝에 마침내 다랑아리의 형태가 완성되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유약 작업과 재벌 구이가 남아 있었다. 하윤은 며칠 밤낮으로 유약의 농도를 조절하고 자신만의 색감을 찾기 위해 실험을 거듭했다. 그리고 마침내 다랑아리를 가마에 넣는 날이 왔다. 가마 앞에서 밤새 불을 지키는 하윤의 얼굴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아버지와의 기억 그리고 끔찍했던 사고의 순간과 마주했다. 예전처럼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작품 속에 녹여내려 했었다. 불길은 마치 그녀의 내면을 정화하는 성스러운 의식처럼 느껴졌다. 꼬박 이틀 밤낮을 지새운 후 드디어 가마문을 열 시간이 되었다. 떨리는 손으로 가마문을 열자 뜨거운 열기와 함께 경이로운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그곳에는 완벽하게 둥글지도 티 없이 맑지도 않았지만 그 자체로 숨 쉬는 듯한 다랑아리가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표면에는 마치 대지의 혈관처럼 자연스러운 균열이 아름답게 퍼져 있었고 은은한 우윳빛 광택은 달빛처럼 신비로웠다.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다. 하윤의 삶, 그녀의 상처와 희망, 그리고 긴 기다림이 응축된 결정체였다. 그녀는 다랑아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서울국제공예 비엔날레 개막식 날. 화려한 조명과 인파로 가득한 전시장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였다. 거대한 설치 미술 작품들이 위용을 뽐내고
세련된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속에서 하윤의 다랑아리는 전시장 한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에 마치 숨겨진 보석처럼 소박하게 놓여 있었다. 조명도 제대로 받지 못해 그 아름다움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듯했다. 최민준 큐레이터는 VIP와 심사위원들을 이끌고 자신이 주력으로 미는 작가들의 작품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과장된 제스처와 함께 전시장을 울렸고 사람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작품을 감상했다. 하윤은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초조함과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자신의 다랑아리 옆을 지켰다. 최민준 일행은 마침내 하윤의 작품이 있는 구석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다랑아리 앞에서는 거의 걸음을 멈추지도 않고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듯 무심히 스쳐 지나가려 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하윤의 작품이 하찮게 보일 뿐이었다. 그때 이선우 평론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들을 멈춰 세웠다. 잠깐, 최 큐레이터, 그리고 심사위원 여러분, 이 작품을 그냥 지나치시면 분명 후회하실 겁니다. 모두의 시선이 갑자기 이선우에게로 쏠렸다. 최민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마지못해 걸음을 멈췄다. 이선우는 천천히 하윤의 다랑아리 앞으로 다가가 마치 오랜 친구를 소개하듯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다랑아리는 단순히 과거 전통의 아름다움을 재현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 완벽하지 않은 둥근 형태, 그리고 표면을 가로지르는 저 자연스러운 균열들. 이것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불과 흙의 조화 속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탄생한 살아있는 흔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그는 이 다랑아리가 현대인의 상처와 고독,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은유하는 깊이 있는 예술 작품임을 설명했다. 특히 표면의 빅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이 빅렬이야말로 이 작품의 백미입니다. 완벽함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불완전함 속에 깃든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지요. 마치 깨진 상처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는 우리네 인생처럼 말입니다. 최민주는 이선우의 설명이 길어지자 노골적으로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려 했다. 선생님, 너무 고리타분한 해석이십니다. 요즘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감상 같군요.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몇몇 심사위원들과 관람객들, 특히 함께 있던 파리 장식미술관의 백발이 성성한 여성 큐레이터는 최민준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선우의 설명에 깊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하윤의 다랑아리에 고정된 채 마치 작품과 교감이라도 하는 듯 진지했다. 모두의 시선이 다랑아리와 이선우 그리고 하윤에게 집중된 순간 침묵을 지키고 있던 하윤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창백했지만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이 항아리는 그냥 예쁘게 만들어진 물건이 아닙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깨지고 데이고 다시 숨쉬게 된 시간입니다. 제 아버지의 시간이기도 하고 어쩌면 여기 계신 누군가의 시간이기도 할 겁니다. 그녀의 진솔한 말은 꾸밈없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깊은 울림을 전했다. 작품이 뿜어내는 고요하지만 강렬한 아우라와 어우러져 장내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근원적인 감동과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다. 파리 장식미술관의 큐레이터가 천천히 하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프랑스어로, 그러나 또렷한 영어로 하윤에게 말을 걸었다. 작품이 정말 놀랍군요, 박하윤 씨. 이 작품에 담긴 당신의 이야기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최민주는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에 얼굴이 굳어졌다. 자신이 무시했던 작가의 작품이, 그것도 세계적인 미술관 큐레이터의 주목을 받다니.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웠다. 며칠 후 비엔날레 시상식이 열렸다. 하윤은 대상의 영예를 안지는 못했지만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올해의 발견, 특별 예술가상이라는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었다. 단상에 오른 하윤은 트로피를 받아들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듯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찾아와준 이선우 평론가와 눈을 맞추며 짧지만 진심 어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그녀가 겪어온 모든 시간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최민주는 시상식 한쪽 구석에서 씁쓸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하윤의 작품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고 세계적인 인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마저 놓쳐버린 셈이었다. 그의 오만과 편견이 빚어낸 결과였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하윤에게 다가가 의례적인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하윤은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비엔날레 이후 하윤에게는 여러 상업 갤러리에서 전시 제안이 쇄도했다. 어떤 곳은 파격적인 계약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윤은 신중했다. 그녀는 돈이나 명성보다는 자신의 작품 세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곳을 원했다. 고심 끝에 그녀는 자신을 처음부터 지지해 주었고 작품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이선우 평론가가 추천한 작은 비영리 갤러리의 초대전 제안을 수락했다. 화려하진 않지만 진정성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을지로의 낡은 공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하윤은 변함없이 소박한 모습으로 물레 앞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전보다 한결 편안하고 단단해 보였다.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장인의 평온함이 느껴졌다. 공방 창가에는 어느새 이름 모를 들꽃이 담긴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하윤과 그녀가 빚는 새로운 작품들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도자기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슬픔만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희망과 치유, 그리고 세상과의 따뜻한 연결을 꿈꾸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듯했다. 어느 주말 오후 하윤은 자신이 만든 작은 밥 공기 2개를 들고 공방 근처 시장의 한 반찬 가게를 찾았다. 예전에 최민준에게 무시당하고 마음이 상했을 때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주었던 가게 주인이었다.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초라한 행색의 하윤을 경계하는 듯했지만 그녀의 묵묵한 성실함과 진심을 조금씩 알아주던 사람이었다. 아주머니,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윤이 수줍게 공기를 내밀자 주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 이게 뭐여?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주인은 하윤이 내민 공기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투박했지만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좋았다. 어머, 이거 참 곱네. 아가씨가 이런 솜씨가 있는 줄 몰랐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윤도 마주 웃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더 귀한 마음의 교감이 흘렀다. 하윤은 다시 자신의 공방으로 돌아와 물레 앞에 앉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을지로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소음이 아니었다.